트럼프에 의한 일론 머스크에 대한 손절, 더 이상 나한테 도움 안 돼, 쟤. 여기서 자르자. 네, 관세 협상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아시겠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정리 안 됐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또 정리 안 됐죠. 이 3연패에다가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서 트럼프 입장에선 더 이상 도움이 정말 안 된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뭐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건데 더 이상 트럼프는 선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더 이상 받을 돈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싸움을 하더라도 정말 관계를 끝내지 않을 거면 적당한 걸 던져야 되는 거잖아요. 인간이라면. 그러니까 일단 그 뒤가 없어. 일단 앞만 보고 전진하면서 무조건 던지고 본인이 느끼는 모든 감정을 다 배설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두 사람이 만났기 때문에 이 네. 싸움이 에스컬레이션 돼서 훨씬 더 격렬하게 갈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둘 다 퇴로가 없는 상황 같습니다. 결혼식장에 가면 여러분 다들 축복하고 축하하지만 나오는 길에 삼삼 오으면서 저 부부 오래 갈까?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야 되는데 근데 이 두 사람의 결합은 어쩌면 6개월, 1년 못 갈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했잖아요. 대충 이 정도 말씀드리면 아시겠죠? 오늘 심층 인터뷰에서는 세기적인 브로맨스의 주인공들이었죠. 예,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의 파경이 왜 나왔고 그게 갖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의 이승원 교수를 모시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우리 이 교수님도 예상을 하셨죠? 예상은 당연히 했죠. 몇 네. 개월? 잘해봤자 올해 말. 네.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 길게 오셨네요. 생각보다. 네, 잘해봤자. 잘해봤자. 네. 근데 헤어져도 진짜 세게 헤어지네요. 이것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어요. 네, 그냥 헤어지실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느낌 뭐 이런 것보다 트럼프 일기 때 사람들하고 헤어지는 과정들을 우리 많이 겪었잖아요. 일기 때 4년 동안. 그래서 헤어지면 그냥 조용하게 헤어지는 경우 별로 없다. 그리고 뒤끝이 굉장하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은 트럼프 쪽에 일방적으로 당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이번에는 양쪽 다 성격들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죠? 훨씬 더 세게 부딪힐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정말 세게 부딪히고 있어서 예상은 했지만 좀 놀랍기도 합니다.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뭐 탄핵 얘기 나올 정도까지. 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네. 우리 이 교수님이 파악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그냥 사람이 안 맞아서 사람이 싫어서 이건 그냥 우리 민간인들이 하는 얘기고 전문가 입장에서. 그 느낌은 이제 그 성격이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좀 나이브한 설명일 수도 있는데 이게 왜 자신과 하나라도 안 맞으면 못 견디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우리도 이제 일상 뭐 직장 생활도 하고 일상을 살다 보면은 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를 결코 못 넘어가는 둘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만 넘어갈 수 있는 성격이어도 괜찮은데 양쪽 다 부딪히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정책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그 어떤 공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어쨌든 트럼프는 정치인이고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머스크는 이 정무적인 어떤 센스 없이 너무 돌출 행동을 많이 해서 아무리 그러니까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줄 지경까지 이르렀던 것이 아닌가. 트럼프 입장에도 사실 그냥 눈 감아주고 넘어가고 이런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역시 돈이 무섭다. 이 후원금이 엄청났기 때문에 저렇게 트럼프가 눈 감고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지난 몇 개월간 사실 짧았지만 그 이벤트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도 나름 견뎠으나 결국은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 참을 만큼 참은 게 3개월 같아요. 네. 취임 이후 보면 3개월 정도. 네. 하기야 사실 뭐 강대강이라고 하지만 사실 일론 머스크의 예측 불허한 행동들 이런 것들이 그래도 트럼프는 지금 대통령을 두 번째 하니까 그렇죠. 사실 정치권에서는 돌출이지만 전체적인 스펙트럼으로 보면 주워 담기도 잘 주워 담는데 일론 머스크는 그런 점에서는 사실 트럼프도 언컨트롤러블 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4월 말부터 얘기가 흘러나왔잖아요. 이제 곧 나가야 되겠다. 난 테슬라에 뭐 경영 집중하겠다.
그리고 그 뭐 다음 날 바로 또 이제 트럼프가 받아가지고 머스크를 우리가 좀 놔줄 때가 됐다. 이게 사실은 4월 말이었어요. 벌써 한 달도 더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일주일 전에 이제 마무리하면서 황금 열쇠 주면서 잘 무마하려고 했던 건데 일주일 사이에 이제 터져 나온 것이죠. 그런데 저는 2월 달, 3월 달 지나가면서 나오는 이벤트들 보면서 아 이거 문제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2, 3월에 이미. 예, 예. 예. 왜냐하면 그 이제 취임을 1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실제 나가겠다고 말 나온 게 4월 말이니까 정말 한 3개월 사이에 그렇죠. 끝이 난 겁니다. 예. 그래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시기별로 보면은 음. 2월 달부터 이제 정부 효율부라고 해서 덧지라고 해서 이제 예. 정부 효율성을 조지. 증진시키겠다고 하면서 덧지라고 해서 막 전체 연방 정부를 사실 이제 이런 표현 그렇지만 쑤시고 다녔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해고시키고 일방적으로 해고시키고 뭐 월급 안 나가고 특히 이제 국제개발처 이런 건 아예 셧다운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일단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그거 아무리 좋은 명분이라고 하더라도 좀 차근차근 상대방 마음 안 상하게 해도 어려운 일인데 네. 굉장히 좀 몰상식한 방식으로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욕을 주는 방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부에서 나름대로 헌신했던 20년, 30년 차 공무원들이 이른바 늘공들. 늘공들, 네. 그냥 하루아침에 그 더지의 어떤 젊은 뭐 직원들 이제 도모해가지고 같이 그 활동을 했던 것인데 그 추진하는 방식이 너무 거칠어서 이미 내부적으로도 트럼프가 머스크를 좋아하는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스크가 장기적으로 보면 트럼프한테 장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내부 인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정말 오른팔이죠. 그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부터가 예. 벌써 2월 달부터 서로 안 좋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우리도 알았잖아요. 이렇게 가다가는 뭐 연방 정부 다 망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심하게 정부 효율부가 일을 했기 때문에 예. 한 달도 안 돼서 이제 그런 그 문제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3월 달에 국제개발처 이제 직원 전체 해고 문제로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하고 혹시 기억나실 것 같은데 라운드 테이블 백악관 이제 그 내각 회의할 때 라운드 테이블 있잖아요. 거기 다 앉아 있는데 서로 거의 삿대질하듯이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루비오와 머스크가. 예. 그리고 트럼프는 가운데 앉아고 이제 듣고 있었죠. 그러다가 약간 마크 루비오의 편을 들어주는 워딩을 하면서 끝냈습니다. 그래서 재밌네. 머스크가 아니라 마크 루비오 편을 들어주네 트럼프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4월 달에는 이건 큰 뉴스였지만 4월 한 17일 경에 관세 정책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그 베센트 장관하고 네. 머스크가 백악관 안에서 거의 몸싸움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억나시죠 그 기사? 그래서 네. 이 지금 그 트럼프 멍들. 방에서 보였던 그 멍도 네. 뭐 그런 설들이 있더군요. 아들이 아니라. 네. 그렇죠. 일단 아들이 나를 쳤다라고 둘러댔지만 네. 미국 언론에서 그런 얘기했죠. 저 그 혐의자들은 지금 차고 넘친다. 저렇게 멍이 들게 하고 싶었던 사람들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시간대별로 말씀드리는 건 그만큼 이제 안 좋은 크레딧이 쌓였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2월 때부터 백악관 내부 뭐 연방 정부 공무원들 3월 달에 마크 루비오와 정면 충돌 4월 달엔 또 관세 정책 때문에 베센트와 베센트. 어떤 충돌 그리고 또 하나 있었죠. 일종의 정치적인 시험대였는데 그때가 언제죠? 위스콘신 주에서 대법관 선거가 있었는데 예. 그때 또 머스크가 돈을 한참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서포트한다라는 입장을 보였는데 그 후보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백악관에서는 더 이상 이제 머스크로는 안 통하네. 안 되겠다. 그래서 위스콘신에서 대법관 그 선거 패배가 굉장히 좀 큰 이슈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머스크의 시험대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1차 때 한번 경험한 것도 있고 최근에 그런 이벤트들 보면서 점차 다가오는구나 헤어질 시간들이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결국은 이번에 터진 거죠. 그 얘기는 이 교수님 얘기를 쭉 그 시기별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트럼프에 의한 일론 머스크에 대한 손절 더 이상 나한테 도움 안 돼 쟤 여기서 자르자 네. 계속 갖고 갔다가는 이 늘공들한테 내가 계속 배척 당하면서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경제도 별로 안 좋고 관세 협상도 의외의 강공책을 쓰는 중국이나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계속 그 네. 관세 협상도 일단 유예 이렇게 하고 있는 자기 체면도 그렇고 네.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손절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저번에도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관세 협상은 지금 사실상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트럼프의 트레이드 마크인데 관세 전쟁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이었었거든요. 네. 그리고 게다가 관세에 대해서 비판적인 데다가
관세 협상 자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지금 뭐 중국과도 이제야 또 한번 만난다고 하고 네. 일본도 계속 5차까지 안 돼서 이번 주에 또 6차인가 한다고 하고요. 일본도 일본 궁지에 몰리니까 세요. 굉장히 버티고 네? 있습니다. 우린 너무 좋죠. 그렇죠. 쑥 받는 것보다는 일본이 버텨주는 게. 우리는 옆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조금 지켜보고 있다가 네. 뒤늦게 들어가도 전혀 그러니까요. 급할 거 없습니다. 네. 그래서 유럽 연합도 한번 어쨌든 유예에서 7월로 밀어놨고 중국 다시 만난다고 하고 일본 잘 버티고 있고 호주 굉장히 우방이잖아요. 아, 그럼요. 호주도 최측근이라고 봐야죠. 맞아요. 뭐 네. 쿼드도 그렇고 이제 네. 호주가 여기저기 다 미국과 항상 그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데 호주 총리가 그랬어요. 아니 지금 관세 협상 우리 마음에 안 든다라고 직격을 했고 다자 무역주의를 원하는 사람들 다 모여 우리 전 세계 FTA 하자라고 얘기하면서 트럼프와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협상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아시겠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정리 안 됐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또 정리 안 됐죠. 이 3연패에다가 이젠 내부적으로 저까지 계속 쌓이는 상황이 됐으니 네. 트럼프도 뭐 하나라도 정리는 좀 하고 싶었을 겁니다. 뭔가 희생양? 그렇지 않아도 조금 앓는 이처럼 느껴졌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머스크를 너무 싫어하니까 네, 뭐 비서실장부터 네. 아니면 직접 부딪혔던 뭐 베센트 장관, 마크 루비오 장관 모든 사람들이 또 안 좋아하고 특히 뭐 이렇게 그동안 머스크랑 우리 언론에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좀 해임되고 잘리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인선에 개입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서 트럼프 입장에선 더 이상 도움이 정말 안 된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뭐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건데 더 이상 트럼프는 선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더 이상 받을 돈도 없는 거예요. 음. 네. 아마 지금 이제 좀 걱정한 사람들은 공화당 의원일 텐데 그건 조금 뒤에 얘기하더라도 그래서 돈 더 이상 필요 없죠. 선거 끝났으니까 재선할 대통령 아니죠. 그리고 내부적으로 적이 너무 많으니까 정리는 해야 되죠. 그리고 인선 개입 문제도 있었고 연초에 타임지에서 그 표지로 네. 그 백악관 큰 책상, 대통령 책상 앞에 머스크가 앉아 있는 그런 그 일러스트를 하나 올렸었거든요. 완전 빈정상했겠네. 맞아요. 그래서 네. 저는 그런 것도 못 참거든요, 트럼프가. 그래서 저 사진 보고서라도 곧 잘리겠구나. 그래서 일부러 타임즈가 그 둘 사이 좀 이간질하느라고 저런 사진을 올렸나? 막 이런 생각도 혼자 네. 쓸데없이 해봤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쌓여서 지금까지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트럼프가 성격상 많이 참으셨다. 라고 봅니다. 상대적으로. 네. 근데 어쨌든 살아있는 권력이잖아요. 네. 아직도 3년 반 정도 남은, 그죠? 네. 물론 이제 중간 선거에서 참패를 하게 되면 이미 레임덕으로 갈 거다라고 하지만 한국이나 미국이나 대통령이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은 무지무지 많을 거예요. 많죠. 그죠? 네. 그래서 사실 엄청 세게 한번 붙었는데 바로 꼬리를 내린 것 같아요. 일론이. 언론이. 네, 계속 강대강으로 부딪혀서 본인한테. 네. 왜냐하면 일단 주주들한테 피해 갈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주주들이 성나면 사실 일론도 약해지겠죠. 그래서 그렇죠. 뭔가 일론은 좀 쓸어 담는 모습이 나왔고 그 약세를 본 트럼프는 그냥 고를 외치는 그런 모양새가 주말 가운데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때 그때 예.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그때 5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꾹꾹 눌러 담고 있다가 그때 이제 폭발을 했죠. 그래서 5일, 6일 양일간에 엄청나게 실시간으로 설전이 벌어졌었죠. 예. 그러다가 그 다음 날 이제 트럼프가 나는 더 이상 관계 회복조차 관심이 없다. 내 머릿속에 머스크가 아예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또 뭐 머스크도 자기가 그동안 이제 올렸던 안 좋은 SNS 그 뭐 포스트들 다 예. 하나하나 삭제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예. 오늘 또 보니까 현지 시간 7일, 7, 8일 이때 또 뭐 포스트를 올렸나 봅니다. X에. 그래서 아르헨티나 정권의 어떤 지금 정책을 빗대서 지금 트럼프의 그 감세 법안을 다시 한번 비꼬는 그런 포스트를 올려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양측 간의 이 전쟁은 한쪽이 이렇게 확 죽고 이런 거는 조금 힘들고 당분간은 이 신경전이 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가장 트럼프를 자극했던 건 어쩔 수 없이 제프리 앱스타인. 이게 사실 미국 사회에서 저도 뭐 네, 조금 네. 경험을 해봤습니다만은 네, 이 미성년에 대한 네. 성적인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 거는 미국의 보수파들 혹은 미국의 어떤 기성 그 어떤 이 정치권에 사실 그거는 금기거든요. 금기. 그렇죠. 네, 네.
그 건드리면 안 되는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 연루되면 그거는 진짜 쟤는 아웃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그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앱스타인은. 그렇죠. 뭐 우리 영린을 건드렸다, 뭐 금기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네. 맞습니다. 뭐 탄핵 얘기도 있었고 감세법에 대해서 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감정적인 내용들이 많았지만 그리고 탄핵이란 단어는 어떻게 보면 익숙한 단어죠. 트럼프는 벌써 네. 일기 때 몇 번 겪었으니까 그 위기를. 그런데 이번에 말씀하신 그 제프리 앱스타인 그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으로 이제 감옥에 가서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은 그 앱스타인 그 얘기를 갑자기 거론해가지고 네. 그래서 또 기자들이 그 트럼프가 한테 질문을 했어요. 지금 머스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앱스타인 파일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마이크가 꺼졌나 그렇습니다. 아예 그 앱스타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그 마이크를 아예 꺼버렸어요. 이건 전파시키면 안 돼. 막 이래가지고 네. 옆에서 어쨌든 보좌를 잘 한 거죠. 네, 백악관에서. 그래서 이 연루됐을 거라는 그 의혹을 이번에 또 그 금기시되는 그 내용을 거론한 건데 사실 이제 약간 협박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정확하게 지금 증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마치 네. 있는 것처럼 약간 그런 분위기로 올리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다른 건 다 얘기를 했었어도 저거는 좀 아니지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앱스타인 이제 언급하면서 트럼프 임기는 3.5년밖에 안 남았지만 나는 한 40년 있을 수 있어 정치권에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머스크가.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감정적인 찌꺼기를 다 던진 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폭발해서 한 이틀간 얘기하다가 7일에는 그조차 언급하는 것조차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내 머릿속에 걔는 없어. 뭐 거의 관계 정상화 안 할 거야라는 입장을 표명했죠. 사실 이제 선을 넘는다라니까 뭐 우리나라는 뭐 국회의원 생각이 나는데 선을 넘은 거라고 보는 거죠. 트럼프는 그죠? 그렇죠. 네. 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 그 말을 함으로써 네, 네. 그래서 트럼프의 입장에서도 아이 우리 그랬잖아 뭐 이렇게 주워 담을 수 있는 명분과 이유를 아예 배제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간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우리가 싸울 때 왜 뭐 그런 거 있죠. 집안 뭐 이런 경우가 있나요? 예, 드라마 보면은 이제 여자친구 남자친구끼리 뭐 싸울 때 막 던지는 것 같지만 골라서 던지잖아요. 가장 싼 거. 예. 그리고 던져도 안 아픈 거, 인형 뭐 이런 거. 예. 그러니까 이게 싸움을 하더라도 정말 관계를 끝내지 않을 거면 적당한 걸 던져야 되는 거잖아요. 인간이라면. 그런데 이분들은 양측에서 특히 머스크가 던진 그 화살은 굉장히 강력했다는 건 맞습니다. 의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예.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또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 뒤가 없어. 일단 앞만 보고 전진하면서 무조건 던지고 본인이 느끼는 모든 감정을 다 배설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두 사람이 만났기 때문에 이 네. 싸움이 에스컬레이션 돼서 훨씬 더 격렬하게 갈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둘 다 퇴로가 없는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영상 한두 개 지운다고 해도 이미 마음이 긁혔고 이런 상황에서 예. 네, 뭐 물러설 수 없죠. 다시 화해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일단 머스크가 좀 지나치게 무례한 면이 있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번 한 5, 6일 양일간의 그 네. 말 설전에서는 그리고 트럼프는 제가 아는 트럼프는 뒤끝이 굉장히 강해서 그렇죠. 네, 어떤 식으로든 보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은 지금 뭐 머스크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없어라고 하지만 예. 개봉박도 한번 보시죠. 네, 보복이 그래서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나사를 움직여서 네네네. 스페이스 X 저거 죽여버려. 왜냐하면 사실 제 기억에는 2008년도에 일론 머스크 자서를 읽어보면 네. 금융위기 때 도산할 뻔했는데 나사가 그 스페이스 X에게 대형 수주를 주면서 네. 거기서 캐시플로우가 해결되면서 네네. 살아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테슬라는 안 팔리고 있었을 때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 연원을 쭉 추적해 보면 2008년도라는 게 뭐 이제 뭐 17년 그 네, 정도 그렇죠. 흐른 17년. 세월이니까 그 17년 기간 동안에 일론 머스크의 화려한 부상과 이런 거는 사실 미국의 나사를 비롯한 미국의 어떻게 보면 세금이 살린 네. 그런 기업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언이 아닐 텐데 네. 그걸 건드린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하셔서 제가 준비한 그 사진이 있는데 네. 머스크 1이라고 보내드린 사진 혹시 한번 준비되면 보여주세요. 보여주시겠어요? 머스크 일. 머스크 1? 예. 예. 네, 이게 지금 테슬라와 밑에 스페이스 X입니다. 그래서 2023년 현재예요. 출처는 뉴욕 타임즈고 예. 그래서 이게 2004년 기사인데 이제 그때
트럼프 쪽에 머스크가 엄청나게 돈을 이제 쏟아붓고 곧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정말 측근이 될 텐데 네. 얼마나 얽혀 있는지 한번 보자 해서 뉴욕타임즈가 와. 작년 10월에 여러 가지 이제 기사를 종합해서 추정한 그림입니다. 네. 그래서 얼마나 얽혀 있고 얼마나 계약 건수가 많은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저건 2023년 딱 한 해 기준인데 벌써 150.4억 달러죠. 스페이스 X만 엘리스트. 그래서 네. 컨트랙트가 저만큼 이제 이익이라는 거예요. 저 정부와 쭉 와. 그 그림을 보면 직관적으로 이제 그러네요. 보이시죠. 네. 거의 테슬라는 정부 부처에 해당 안 되는 데가 거의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뭐 에너지 뭐 스테이 그러니까 모든 게 사실 에그리컬처도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부부터 해가지고 모든 게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국무부부터 커머스 네. 상업 등등. 그래서 심지어 베테랑 어페어스도 있어요. 그래서 저 제한군인에는 뭐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하여튼 저렇게 얽혀 있다라는 걸 한번 보시고 그 머스크 2를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머스크토. 이거는 정부의 규제 기관과 얼마나 얽혀 있는지, 얼마나 조사를 아. 받는지, 벌금이 얼마인지를 예,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저건 양날의 검이란 얘기네요. 그렇죠. 이익도 줄 수 있지만 맞습니다. 또 규제를 강화해서 한 방에 보낼 수도 있다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4년, 그러니까 작년 대선을 앞두고 10월달에 이 기사 쓸 때는 저렇게 얽혀 있는데 머스크가 트럼프의 측근이 된다면 한마디로 새로운 대통령의 측근이 된다면 저 규제들 다 없애는 거 아니야? 라는 약간의 우려 섞인 그 감각으로 글을 쓴 것 같아요. 일단 뉴욕타임즈. 그래서 두 개를 보면은 얼마나 많이 얽히고 설켜 있는지 그리고 서로를 찌를 수 있는 게 많지만 특히 아무래도 행정부가 힘이 세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저 그림을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뉴욕타임즈가 그렇지 않아도 어쩌다 보니 같은 출처네요. 같은 신문사네요. 서로 공격을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부자와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만났을 때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트럼프가 훨씬 더 강력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아니야. 머스크도 만만치 않아라면서 나름 분석한 기사들이 좀 있어서 재미있어 소개해드리면 일단 머스크 가진 어떤 무기 그거는 역시 돈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재선이 없는 대통령이니까 앞으로 3년 반만 하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 중간 선거 때 공화당 의원들은 돈이 엄청나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정치 신인일수록. 그러니까 공화당 전체로 본다면 여전히 트럼프의 어떤 지원이 어려운 굉장히 필요한 거고 머스크 그 어떤 후원금이라는 건 누굴 당선되게 하는데도 쓰이지만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데도 쓰일 수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게 훨씬 더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치적으로 이제 어쨌든 돈이 필요하니까 자금이 여전히 머스크가 갖고 있는 힘이다라는 분석이 있고 두 번째는 이거는 뭐 현실적일 것 같지 않은데 신당 창당 혹시 하면 어떡하지? 아메리카당? 네, 이름은 모르겠어요. 네. 신당 뭐 그런 창당.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메리칸당. 아메리카당. 지금 뭐 포워드인가요? 무슨 당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민주당에 있다가 탈당한 어떤 의원과 공화당에 있다가 탈당한 어떤 의원이 만들었는데 언론에서 거의 뭐 부각이 안 되죠. 왜냐하면 너무나 뭐 의석수도 없고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신당 창당을 혹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뭐 미국 전체 한 80%를 대변할 수 있는 당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또 X에 올렸어요. 그 SNS를 굉장히 잘 이용하잖아요, 머스크가. 둘 다 그렇죠. 양쪽 다 그렇죠. 네. 그래서 거의 이제 온라인상의 싸움인데 그 올렸는데 신당 창당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왜냐면 일단 머스크 편을 드는 사람들이 가서 어쨌든 보팅을 했을 테니까 그래서 신당 창당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어쨌든 여론조사가 나왔다고 해요. 그 X상에서는. 그래서 머스크가 또 맘만 먹으면 굉장히 추진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자기는 정치권에서 40년 있을 거라고 말을 아까 뱉어놨기 때문에 혹시 진짜 창당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아까 세 번째가 말씀하신 그거예요. 앱스타인 같은 파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검찰들 왜 필요할 때마다 캐비넷 하나씩 열지 네. 않습니까? 머스크도 여러 가지 캐비넷이 있을 거고 그리고 지난해부터 트럼프와 워낙 뭐 그 집에서 아예 잠을 자고 했을 정도로 가까우니까 그리고 트럼프의 손녀는 머스크를 삼촌이라 불렀었죠. 그만큼 가깝기 때문에 온갖 비밀들 다 공유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머스크가 갖고 있는 캐비넷을 열 때 정치적인 논란, 소용돌이 속으로 트럼프를 몰아넣을 수는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힘이라는 걸 뭘 되게는 못해도 안 되게는 하는 거니까 역시 그런 논란거리로 이제 트럼프를 정치적으로 어렵게 해서 지지율을 확 떨어뜨리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거고요. 마지막에 아까 그 말씀하신 나사도 있는데 나사 때문에 이 머스크가 존재하기도 하지만 그 스페이스 X 때문에 나사가 거꾸로일 수도 존재하는 있죠. 지금은 거꾸로입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 그 국제 우주 정거장에 뭐 사람을 나르고 이런 것들은 지금 그 스페이스 X가 없으면 안 된다고 안 합니다. 되죠. 네. 보잉인가가 지금 개발 중인데 아직 완성 단계가 아니어서 오히려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나사가 스페이스 X에 의존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아까 그
그 보신 그 이미지처럼 여러 가지 얽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스크는 좀 갖고 있다. 네. 그리고 트럼프는 뭐 예상하듯이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사실은 정부가 그 대통령이 하려면 뭘 못하겠습니까? 일단 사업 망하게 하려고 해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행정 명령을 통해서 뭐 규제 몇 개만 왔다 갔다 해도 이제 규제 때문에 너무 지긋지긋한 게 머스크였는데 그래서 민주당을 떠났는데 그거 가지고 약간 골탕을 먹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정부와 여러 가지 컨트랙트를 해서 뭐 한 100건 정도 계약 통해서 한 30억 달러 지금 지원받을 거라고 하는데 그게 벌써 2년 전 얘기인데 지금 훨씬 더 늘어났겠죠. 그렇겠죠. 네, 그런 액수들도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보셨겠지만 지금 뭐 대학들 탄압하고 있고 본인들한테 우호적이지 않았던 언론사도 또 탄압하고 있고 트럼프가 여러 가지 다양한 행정명령을 통해서 자신이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폈기 때문에 머스크에 대해서는 뭐 하려면 할 수 있지라는 지금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양쪽의 이 팽팽한 싸움에서 누가 어떤 식의 수를 들 것인가 그리고 뒤끝 있는 트럼프가 머스크에 대해서 도대체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지금 미국 언론에서도 약간 그 관심거리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 유능한 장수가 동시에 두 개의 전쟁 안 한다고. 네, 네. 근데 사실 그 일론 머스크와의 전선이 저게 아무리 권력을 갖고 있어도 오픈돼 있는 미국 사회에서 네. 정치적인 탄압을 한다거나 뭐 일방적인 뭐 피해를 주는 불법적인 지시를 한다고 해서 통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캐릭터도 네. 트럼프에 만만찮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대외적으로도 중국하고 해야 되지. 또 지성의 전당인 하버드하고도 싸워야지. 네. 어차피 공무원들은 입안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트럼프 입장에서도 좀 주워 담아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주워 담아야 되는데 트럼프의 캐릭터상 그게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머스크가 적당히 뭔가를 던졌어야 되는데 너무 심하게 던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식으로라도 뭐 아까 말씀드린 뭐 행정명령 하나라도 해서 뒤끝 정치를 저는 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다만 시기를 보겠죠. 지금은 워낙 전선들이 많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뭘 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상대방에게 뭔가 피해를 줄 수 있는 뭐든 그게 뭐가 됐든 할 것 같고 저는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정치적인 명분이나 뭐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제 대놓고 약간 뭐 실질적으로 위법 논란이 있을 만큼의 그런 걸 하겠느냐 저는 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트럼프니까. 네, 트럼프니까. 네. 지금 사실 하버드에 대한 정책만 보더라도 사실 그게 뭐 반이스라엘 핑계를 댔지만 DEI 정책 그 마음에 안 드니까 그거 없애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포용 뭐 평등 정책 그 정책 마음에 안 들고 그거는 민주당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젠다라고 생각해서 예, 소위 말하는 워크 폴리틱 하지 말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금 보조금 끊겠다. 외국인 학생들 못 오게 하겠다. 이걸 실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그래도 미국 사회를 수십 년간 봐왔는데 최소한의 명분을 걸고 무엇을 하지 저렇게 명분 없는 싸움을 거는 경우는 별로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트럼프는 다 해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지금 연방 법원 등등에서 막아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실제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법원이 아니었으면 그냥 쭉 진행될 수 있는 사실상 위법 논란이 있는 그런 엄청난 일을 지난 3개월간 해왔고 이미 그리고 합법적인 뭐 체류자 뭐 이런 사람들도 뭐 엘살바도르 감옥으로 보냈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오긴 왔지만, 그러니까. 네네 그분은 합법적인 체류자고 아이가 셋이 있는 그냥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었는데 네. 엘살바도르를 갔다가 엊그저께 오더니 또 법무부가 바로 체포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우리가 생각하기에 미국이 최소한의 정치와 명분과 뭐 그 페이스를 가지고 뭔가를 했다면 트럼프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내가 그냥 하고 싶으면 한다. 그리고 가장 저는 놀라웠던 게 여러 가지 놀라웠지만. 그 트럼프가 바이든 정부 때 여러 가지 이제 기소가 많이 돼가지고 재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때 당연히 그 정부 측에 있었던 로펌 변호사들이 있었겠잖아요.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이 그 소속된 로펌에 대해서 지금 다 보복을 하고 있고 그 로펌의 소속 변호사들이 연방 정부에 출입을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과거에 마크 루비오 같은 국무장관 했던 우리 이제 북미 정상회담 뭐 김정은 나올 때 네. 옆에 늘 서 있던 네. 마크 루비오가 아니라 마이크 폼페이오. 폼페이오. 네, 폼페이오. 네. 이런 자서도 썼었죠. 그렇었죠. 네.
이란의 위협을 받고 있거든요. 테러를 하겠다, 폼페이오 죽이겠다 이런 협박을 계속 받았는데 폼페이오랑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 그 사람한테 그 주어졌던 그 시큐리티 그것도 다 해제시켜 버렸습니다. 죽이세요. 뭐 죽든 말든 뭐 맘대로 하세요 이런 거예요 정말. 네. 볼튼 보좌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정치하는 어른이 뭘 저렇게까지 하실까 싶은 것들을 참 촘촘히 지난 4, 5개월간 많이 하셔서 저는 뭐 머스크라고 특별히 다를 것 같지 않고 그 여러 가지 갖고 있는 트럼프가 좋아하는 단어 있죠. 카드. 그 카드들 중에 어떤 카드를 먼저 쓸까가 오히려 저는 제 개인적인 관심입니다. 안 그러니까 그랬으면 좀 좋겠는데. 이 교수님하고 대화하면서 제가 네. 느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미국이란 나라에 대한 인상 그리고 미국의 아무리 좀 특별한 대통령이지만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인상이 네. 우리 내재화돼 있거든요. 그렇죠. 하물며 미국 대통령이 그런데 맞습니다. 그 상식을 계속 견지하는 한 우리의 전망은 무지무지하게 많이 틀릴 거라는 거죠. 이미 빗나가고 있죠 한참. 네. 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기존의 어떤 생각이 워낙 강해서 네. 미국 대통령 이 고정관념에 내에서 트럼프를 전망하고 트럼프를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안 될 거라고 끝까지 우리는 생각한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 네. 역설적으로 보면 네, 그런 네. 것 같아요. 그런데 설마. 계속 제가 그래도 우리 이승원 교수님 고집을 안 꺾으시네요. 트럼프는 한다면 한다. 제가 그 자칭 트럼프 스토커거든요. 그래서 지난 1기 때 2017년부터 21년까지 아침마다 트럼프를 검색하는 게 제 잡이 돼 버렸어요. 그때 어쨌든 뭐 방송을 많이 할 그렇죠. 때였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 설마 하다가 제가 스스로 발등 짓는 경우가 너무 많았고 너무 많아서. 네. 그리고 이제 작년 11월 대선 이후에 지금까지 한 6개월 이상 지났는데 그때보다 더 심하면 심하지 덜 하지 않구나. 이분은 변하지 않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제 설마라는 단어를 잠깐 지우기로 했습니다. 하기야 뭐 어떻게 보면 1기 때는 호프풀리 넥스트 4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그 주변에 이른바 어른들로 불리는 사람들이 제어도 했고 그런데 네. 이번엔 뭔가 결심 안 된 어차피 난 4년이면 끝이고 그렇죠. 출범할 때도 제어할 수 있는 사람 싹 다 빼버렸잖아요. 네, 네. 네, 그냥 말 잘 듣는 사람들로 편을 짜서 하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 혹은 백악관 내에 트럼프에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 수지 와일즈 비서실장 정도밖에 없고요. 다른 사람들은 아예 그냥 충성파만 모아놨기 때문에 네. 자기의 영혼은 잠시 집에 놔두시고, 네. 혹은 또 적극적으로 동조할 수도 있죠. 트럼프와 거의 싱크로율 100일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측근들 몇몇 얘기만 듣고 또 그 사람들은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하기보다는 예. 트럼프가 좋아할 말을 그리고 트럼프가 좋아할 어떤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로 지금 상당히 제한적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 마이크 왈츠라고 국가안보보좌관 네. 해임된 사례를 저번에 한번 여기서 한 달 전쯤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1기 때 그렇게 실수를 했으면 2기 때는 정말 충성파, 그 스크리닝을 엄청 해서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들도 나름 채워 넣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벌써 가장 중요한 자리 중에 하나인 그 국가안보보좌관을 취임 이후 한 3, 4개월 만에 잘랐다라는 거는 그 무한 반복이라는 거고요. 여전히 뭔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언제든지 자를 수 있는 그 어떤 관성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이제 성격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네, 아무리 정치인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예전에는 뭐 언론의 눈치 혹은 뭐 비평가들의 눈치 혹은 민주당 공화당 내의 어떤 반발 이런 것들 때문에 최소한의 정치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어떤 정책을 폈다면 네. 트럼프는 상당히 예외적인 것 같습니다. JD하고는 어떻게 될까요? 그게 참 애매했어요. 제이디 벤스. 네, 제이디 벤스 부통령. 근데 부통령 지명한 직후에도 약간 네, 쟤 뭐야? 잘 몰랐죠. 약간 사람들. 그런 기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네. 제이디 벤스가 아마 굉장히 수그리우더라고. 아유 어르신 저 좀 봐주세요. 뭐 이렇게 해서 봉합된 것 같은데. 거의 아들뻘이잖아요. 그렇죠. 네. 제이디 벤스는 그 주니어, 그러니까 트럼프의 장남과 머스크가 벤스를 추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아들 목소리가 가장 크게 들렸겠죠. 그리고 네. 게다가 당시만 해도 정말 측근이었던 머스크가 얘기를 하니까 제이디 벤스를 추천하지 않을 이유는 없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이미지상 네. 그 일단
좀 올드하다는 실질적 물리적인 나이가 좀 있으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 70대 후반이시니까요. 네. 그러니까 벤스로 약간 그 이미지를 좀 상쇄시키는 역할도 있었고 사실은 벤스도 그렇고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도 그렇고 트럼프 일기 때는 굉장히 비판자였어요. 그렇죠. 네, 강력한 비판자였다가 다들 전향하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데 머스크가 이번에 결별 선언처럼 여러 가지 투척을 하면서 트럼프를 탄핵하고 벤스가 그 자리에 대체해야 된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니까 벤스 입장에서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을 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하필이면 또 벤스를 끌고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죠. 당연히 미국 기자들은 모든 걸 질문하니까. 그때 벤스가 이번에는 머스크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라는 교과서적으로 옳은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벤스는 좀 잠잠하고요. 그래서 지금 그 바라보는 시선들이 굉장히 일단 다들 저 말의 전쟁이 제발 좀 빨리 끝났으면 끙끙 소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화당 의원들도 그렇고 뭐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네.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축을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중간 선거가 내년 또 11월에 있고 아까 그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화당 상원의원 중에 마이클 리라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네. 어떤 그 매체에서 인용을 했어요. 지금 내년 선거를 다들 신경 쓰고 있을 텐데 당신들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머스크랑 지금 결별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라고 질문을 하니까 딱 한 줄로 그 설명을 했어요. 보통 이 부모님이 이혼하실 때 자식들한테 물어보거든요. 너 엄마랑 살 거야, 아빠랑 살 거야? 그럼 아이들이 꼭 이렇게 적는데요. 나는 둘 다 좋아요. 지금 지혜롭게. 네, 공화당 의원들은 딱 그 심리라는 거예요.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머스크가 좋아, 트럼프가 좋아. 우리는 둘 다 잘 끝났으면 좋겠고 관계 회복했으면 좋겠고요. 우린 둘 다 사랑해요. 약간 이런 식으로 대부분 침묵을 지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거죠. 그 지난 대선 때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뭐 트럼프를 둘러싼 그 마가 세력이 하나 있고 소위 말하는 테크 우파라고 하는 네.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머스크를 비롯해서. 그렇죠. 이제 머스크와 같은 일명 그 테크 우파라고 하는데 뭐 실리콘밸리는 전통적으로 이제 민주당 쪽을 지지하다가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테크 우파라고 해서 머스크 등등 뭐 페이팔 창업자 등등 이런 분들이 이 트럼프 이 마가 진영으로 넘어왔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건 사실 이제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물론 정치적인 어젠다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규제를 철폐해야 되고 뭐 외국과의 어떤 무역 관계를 좀 확대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데 이 분들은 지금 어떤 입장일까 궁금해서 이제 조금 그 서치를 해봤는데 의외로 이게 딱 두 마디예요. 머스크랑 트럼프가 저렇게 끝날 줄 우리는 알고 있었어. 그게 이 테크 우파들이 그거고 이런 거예요. 또 하나는 일단은 트럼프 편에 서자. 머스크가 아니라. 그래서 사실상 동지는 머스크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익 중심이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트럼프 입장에서 이 딱 두 가지 그 워딩으로 이 테크 라이트, 그러니까 기술 우파들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유를 봤더니 이런 겁니다. 머스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정부 효율부를 들어가면서 뭔가 하고 싶었던 일은 있었을 거예요. 정말 그 효율적으로 뭐 정부를 좀 운영하고 싶었을 테고 자기가 봤을 때 그리고 실제 그런 사람들은 어느 나라나 어느 조직이나 있죠. 놀고 먹는 사람 있는 것 같고 소위 말하는 월급 루팡들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또 예산을 정말 삭감시키고 이런 어떤 포부를 갖고 들어갔을 테고 다만 그 과정에서 너무 무리하게 일이 진행됐을 텐데 그런데 이 테크 우파들은 머스크 같이 그렇게 엄청나게 큰 포부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 비즈니스에 좋은 환경을 만들면 되는 거지. 뭘 저렇게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나. 약간 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성격이 강해서 둘은 결별할 거 알고 있었으니까 우리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침묵을 지키자. 그리고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가 실리콘밸리 우리 기술 중심의 어떤 우리 비즈니스에는 훨씬 더 유리한 환경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고 실제 돈을 벌고 있고 또 암호화폐나 뭐 인공지능 등등 계속 뭐 투자를 해준다고 하니까 일단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조용히 그냥 조용하게 서면 되지 여기에서 무슨 소리를 낼 필요는 없다. 그거는 안전을 넘어서 우리를 위해서 침묵이 필요하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약간 결들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의 저는 결별에 얽힌 스토리 그리고 막전 막후의 얘기들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우리 뭐 세상에 제일 좋은 게 뭐 싸움 구경이라고 하니까
이 정도만 그렇죠. 즐기시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이게 과연 향후에 미국 정치, 미국 경제 혹은 국제 관계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그거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첫 번째, 미국 정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정가는 역시 어느 편에 어느 입장에 서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근데 정치적으로 보면 여전히 트럼프입니다. 예. 네. 지금 뭐 1월 20일 취임해서 얼마 안 됐고 사실은 재선이 필요 없는 이제 3년 반만 하면은 되는 대통령이긴 하지만 정치적인 면에서는 트럼프가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네. 예비 선거도 치러야 되고 우리 식으로 하면 내부 경선도 치러야 되고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과거에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심지어 아니었을 때도 공화당을 장악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그래서 그 정책 영향력을 본다면 트럼프 쪽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곧 갈 사람이고 내가 이제 내년 중간 선거만 좀 한숨 꺾이면 트럼프는 곧 내년 11월 기준으로 하면 이제 2년 남은 대통령이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간 선거만 잘 넘기면 이젠 트럼프도 별 의미 없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정치라는 게 워낙 매정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이후에 트럼프 이어서 그 헤리티지를 이제 벤스가 이어받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선거를 앞두고 있는 모든 하원 의원들과 뭐 특히 공화당 쪽이겠죠. 그리고 일부 이제 상원 의원들 내년 선거까지는 조금 버티면서 눈치 싸움을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밑으로는 머스크 트럼프의 지지율은 어떨까요? 지금도 지지율이 좋지 않잖아요. 높지 않죠. 네. 이 사태가 더 안 좋게 만들 가능성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지율로 먹고 사는 게 정치인이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지지율 그렇죠. 그 지지율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네. 앞으로 트럼프의 관계 설정을 이제 내년쯤에 되면 본격적으로 선거 이제 시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공화당 의원들이 지금은 다 숨죽여 있지만 슬슬.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이제 선명성을 좀 부각하겠죠. 네. 당장 그 이제 감세 법안을 잠깐 얘기하면 지금 가장 그게 핫한 이슈니까요. 네. 미국 감세 법안. 그 뭐 대부분 다 감세해주고 법인세 깎아주고 고소득자 부자 감세하고 또 국방하고 국경 그 강화 이쪽은 또 예산을 늘리고 해서 결국은 재정 지출이 엄청나게 늘어날 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일부에서는 공화당 내에서도 상당히 반발이 있는데 아슬아슬하게 어쨌든 하원을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반발이 있어도 그냥 꾹 누르고 그냥 하원 의장이 그냥 야 통과시키자. 그래서 공화당이 거의 다 이제 박수를 쳐준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상원 그 이제 통과를 남겨두고 있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7월 4일 그러니까 독립기념일 이전에 빨리 통과시켜라. 이게 나의 레거시가 될 거니까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그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아니 조금 봐야 되지 않겠어? 7월 4일은 좀 급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약간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의 어떤 스텝들을 본다면 트럼프와 어떻게 이제 계속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나름 그 모든 공화당 의원들이 하나하나 계산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스텝들 보면은 공화당에서 어떤 분열이 생기는지를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법안 하나하나가 진행되는 과정. 그래서 내년에 그쵸 선거 이전까지 이제 보면은 각각의 셈법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요. 지금은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공화당 의원들 뭐 한 두세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뭐 켄터키 출신 의원 등등 그런 거고 관세 지금 전쟁도 사실은 별로 그렇게 인기가 없지 않습니까? 없죠. 네. 지난 100일을 기념해서 여론조사를 했을 때 국경 강화 문제 외에는 다 마이너스 점수였어요. 다 네. 30%대, 뭐 40%대 초반. 그래서 역대 이렇게 낮은 점수가 이제 여론조사 결과 있었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관세도 잘 안 되고 있지,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도 안 되고 있지. 이러니까 이 감세 법안이라도 빨리 7월 4일 이전에 통과시켜서 자신의 레거시를 만들고 싶은데 사람들은 이게 지금 관세도 지금 중국하고 뭐 안 되는 것 같고 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뭐 이게 서로 얽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트럼프가 생각하는 거랑 네. 의회에서 생각하는 거랑. 그러니까 트럼프는 빨리빨리 일처리를 뭐 하나라도 하고 싶은 것이고 의회에서는 이게 우리가 이제 나중에 후가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역풍을 맞지 않을까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가 이 걱정을 하고 있어서 한 7, 8월 넘어가면 한 7월쯤 넘어가면서 이 법안을 어떻게 요리하는지를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공화당 내에서 특히 민주당 목소리는 거의 안 들리니까요. 그리고 뭐 말을 해도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상원에서 지금 이탈표 3표만 있어도 통과를 못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53대 47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서로 수를 어떻게 두는지를 6월, 7월 넘어가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하나의 또 하나의 그 증상으로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미국의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론도 있고
아니야 그래도 미국이 생각보다 경제가 좋아. 음. 물론 그 징표는 주식시장이 나타내고 있죠. 네. 그래서 4월 폭락 장세에 트럼프가 자신 있게 지금 사라고 했는데 그게 맞았어요. 거의 다 회복했고 이제 신고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게 미국 증시고 사실 미국 경기의 표상처럼 미국 국민들이 야 그래도 트럼프가 되니까 저 정도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런데 사실 그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굉장히 파지티브한 생각도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를 안어? 그리고 규제를 풀어? 그러면서 정부를 혁신해? 그리고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실리콘밸리와 연합해? 이런 것들이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하는 미국 주식시장에 굉장히 큰 힘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론 머스크를 손절한다는 건 나머지 빅테크를 케어하는 게 아니라 역시 트럼프는 토목업자야, 부동산 업자야. 이런 낙인이 있을 수도 있고 투자자들은 되게 민감하게 움직일 수도 있지 않냐. 테슬라가 10몇 %씩 폭락하는 걸 보면서 나머지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도 이제 미팅을 할 거다. 할 거다. 예, 다시 트럼프 본연의 모습으로 그런 상황에서의 일론 머스크의 손절은 어떻게 보면 상징 같은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실은 제가 앞에서 경제 얘기를 제가 언급한다는 건 굉장히 좀 저하되고 제가 경제 전문가가 아니어가지고 저는 이제 정치라는 그 렌즈로 주로 사회를 많이 바라보는 입장인데 이번에 그 5일, 6일 양일간의 그 혈전으로 온라인상의 혈전으로 뭐 테슬라가 한때 15%, 14%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했죠. 네. 그것도 약간 이제 한 발 빼니까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지금 그래서 다른 빅테크가 어떻게 되는지 솔직히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도 같이 떨어졌나요? 다른 아니요, 그렇진 그런 건 않았어요. 않았죠. 그러니까 네, 일단 테슬라만 콕 찍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거 같아요. 트럼프가 어떻게 얘기를 하고 머스크가 둘이 이제 좋을 때 얘기하면 그 주가가 또 2월 달인가가 최고점 아니었나? 12월에 최고점이었나? 하여튼 고점 찍다가 쭉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또 얘기해서 한 14%가 잠시 빠졌다가. 그러니까 일단은 머스크와의 싸움에서 그런 거지. 그거는 다른 것까지 확장되지 않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딱 지금 현재 주가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4월 2일 날 뭐 상호관세 하겠다가 4월 9일 날 유예하면서 주식이 다시 반등한 것이지 주식시장을 뭐 살리기 위해서 뭐 이거는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하기엔. 그리고 그때는 오히려 채권 시장 때문에 약간 좀 논란. 트럼프가 4월 9일 날 일단 상호관세 90일간 유예를 얘기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잠깐 들고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 규제 부분은 어쨌든 트럼프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그 테크 그 기술 우파들이 원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민주당의 정념이 떨어져 했던 게 여러 가지 규제 사안들이 참 많았던 거잖아요. 그게 좋든 싫든 간에 일단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간소화하는 게 좋으니까 절차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그 트럼프 편에 들고 동시에 그 누구한테도 이제 나쁜 얘기하지 않고 둘이 사이좋게 잘 지내서 이렇게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아직까지 트럼프 쪽에 있는 것이 훨씬 더 본인들 비즈니스에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아무 목소리 안 내고 있는 것이지 만약에 불리하다고 판단했으면은 뭔가 목소리를 냈을 테고 아마 곧 내겠죠. 그래서 어차피 돈이 가장 정직한 거라면 그 빅테크와 관련된 사람들이 지금 잠자코 있다면 그래도 트럼프 쪽에서 뭔가 더 얻을 것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 없으시죠? 없습니다. 어떤 분이 교수님 테슬라 사셨나 봐요. 근데 없답니다. 저도 없어요. 자, 국제 관계? 뭐 이런 두 사람의 브로맨스의 파국이 국제 관계에는 어떤 국제 관계 전문가십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확장해서 생각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머스크와 트럼프는 양자 간의 싸움으로 저는 일단은 국한해서 봅니다. 왜냐하면 양자 간의 싸움이 워낙 격하고 그래서 이 싸움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기적인 영향은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2023년 현재긴 하지만 여러 가지 규제로 얽힌 것 그리고 서로 각자의 어떤 계약 관계로 얽힌 것 결국은 이제 스페이스 X가 얻어갈 이익이겠죠. 그런 것 때문에 양쪽이 약간 치고받는 건 있겠지만 이게 글쎄요. 저는 이제 조금 더 확장해서 본다면 관세 전쟁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그러니까 머스크가 반대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어쨌든 사업하는 사람들은 글로벌리 좀 확장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관세 전쟁은 서로 장벽을 쌓는 거니까 오히려 시장이 더 좁아진다고
그 판단을 내리고 머스크가 관세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베센트랑 싸웠던 건 사실 인사 문제긴 했지만 그 전에 나바로 그 무역 제조업 그 백악관 고문에 대해서 예. 뭐 당신이 하버드 나오면 뭐 하냐 머리가 정말 나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 관세 전쟁에 대해서는 비즈니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또 많은 그 중립적이라고 일본 하는 입장에서 훨씬 더 강하겠죠. 중국에 자기 공장이 얼마나 큰 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 머스크라는 어떤 돌출적인 인물을 약간 삭제한다면 어쨌든 그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테크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 마찬가지고 관세 전쟁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일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중국과 당장 이제 영국에서 만난다고 하죠. 영국에서 만나고 또 일본과 이번 주에 또 6차 회담을 하면서 또 한국과 등등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스며들어가지 않을 수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네. 관세 전쟁에 있어서도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네. 묘한 시점인 것 같아요. 중국과 뭐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늘 있어 왔습니다만은 구체적인 통화가 일어난 시점도 일론 머스크와의 관계가 매우 악화되는 시점이었고 네. 구체적인 그 피지컬리 만나는 그 로드맵이 나온 것도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네, 네. 어쩌면 트럼프 자신이 생각하는 일론 머스크가 나의 상대도 되지도 않는 거, 깜냥도 안 되는 거 이런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걸 잘못 컨트롤하면 어쩌면 내 정권 자체의 어떤 정당성, 왜냐면 너무 큰 역할을 했잖아요, 사실 네네네. 캠페인 기간에도 그건 그렇고. 어마어마했죠. 그죠? 네, 압도적이죠. 네. 그런 사람과 이렇게 그러면 연장선상에서 규제에 대한 너의 생각은 뭐고, 관세 협상에 대한 너의 생각은 뭐고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 제기될 것 같으니까 전격적으로 중국과의 대화가 더 적극적으로 나온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좀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저는 이제 시점을 보면은 아마 제가 기억이 좀 편집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현지 시간 5일 좀 이른 시간에 시진핑과 전화를 했죠. 시진핑과 트럼프가.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그 백악관 내부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시진핑이 트럼프가 시진핑 주석과 통화하고 하길 너무 원해서 막 obsessed 됐다라는 표현을 써요. 너무 전화 왜 안 와? 막 이런 거죠. 트럼프가. 네, 트럼프가. 네, 시진핑의 그렇겠죠. 전화를 너무너무 기다리고 네.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다가 새벽 2시 17분에도 뭐 글 올려가지고 시진핑 전화 왜 안 오지? 나는 그 사람을 리스펙트해. 뭐 이런 글을 썼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벽 2시 17분에 포스트 올리고 그 다음인가 해서 5일날 오전쯤에 전화를 했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 중에 질문이 나오니까 머스크를 공개적으로 이 나쁜 인간하고 했던 건 그 다음 시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시차는 조금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거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머스크가 내 얘기를 좀 들어주면 제일 좋잖아요. 우호적인 네. 관계를 뭐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관세 전쟁 내가 이제 취임해가지고 처음으로 딱 시작했던 나의 트레이드 마크를 굉장히 비판하고 그걸 추진했던 나바로를 바보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은 또 이제 내부적으로 감세 법안, 관세와 감세 좀 다른 거죠. 이 감세 법안을 또 하려니까 공개적으로 날 탄핵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러니까 정말 미울 것 같아요. 오히려 차라리 침묵이라도 지켜주고 네. 있으면 괜찮을 텐데 너무 미울 것 같고 또 그 얘기는 어쨌든 뭐 신경이 좀 쓰인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머스크의 얘기가 또 업계 얘기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게 참 뭐 계륵도 아니고 네. 뭐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뭐 그래서 네네. 가만히 있는 시진핑의 밸류는 올라갔군요. 시진핑은 그냥 네. 가만히 있어도 뭔가 점수가 올라가는. 제가 그러니까. 시진핑을 절대 응원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상황을 보면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서로 이제 뭐 히토류랑 뭐 반도체 가지고 이제 계속 싸울 것 같은데 만나서 지금은 내부적으로 중국도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고 썩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겉으로 보기 급한 건 트럼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새벽 2시에 포스트를 올리진 않았겠죠. 그래서 트럼프는 그 모든 전선을 빨리 하나 해치우고 싶은데 전선이 더 늘어나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제 취임한 지 몇 달 안 됐는데 게다가 나이 측근 머스크까지 나를 탄핵이라고 얘기하고 이러니까 이제 가만히 앉아있던 시진핑만 네, 표정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네. 오늘 주제는 아닌데 워낙 국제관계학 전문가시니까 우리 대통령이 이제 G7을 가기로 했어요. 네네 G7. 네,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오죠. 만남이 일어날 겁니다. 네. 어떤 장면이 연출될 거라고 보세요? 그냥 상상해 보는 겁니다. 상상이요.
오늘 질문 중에서 가장 어렵네요. 네. 15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에서 열리죠. 그리고 인도 등등 이제 초청을 했는데 약간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미국 언론에서도 그렇지만 이재명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긴가민가 약간 이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도 잘 모르겠고 사실 뭐 이제 뭐 일주일밖에 안 된 네. 대통령이니까 뭔가를 안다는 건 참 어렵겠지만 약간 긴가민가해서 서로 약간의 뭐 신경전까지는 아니지만 탐색전 정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모르겠어요. 그게 20분의 만남인지 5분이 만남이 될지 뭐 아예 뭐 50분 잡을지 그거는 이제 나중에 청와대에서 밝히긴 하겠죠. 그래서 그 만남의 그 시간이 결국은 이제 의제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네. 거기서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전화 받자마자 이제 조선업 얘기를 할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 또 그 얘기를 할지 아니면 다른 얘기를 할지 아니면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방위비 얘기를 할지 그거는 저쪽에서 공격 수위를 어느 정도 준비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진짜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트럼프와 만나서 몇 분 동안 의례적으로 웰컴하고 이런 그냥 의례적인 거가 연출되기보다는 뭔가 의제를 하나라도 네. 그죠? 그렇죠. 트럼프 어쨌든 비즈니스 하는 분이고 그게 굉장히 특화돼 있기 때문에 뭐라도 원하는 건 한두 개라도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게 뭐 20분 만남이든 1시간 만남이든. 근데 일단 뭐 첫 만남부터 너무 서로 빈정상하게 그렇게 뭐 만나다가 헤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탐색전 겸 그리고 조선업 언급했듯이 무언가 본인들이 원하는 거 한두 개 정도는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렇죠. 어떤 협상 테이블에서 만나게 될지도 일단은 궁금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G7 플러스 한 4개국 정도가 다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남아공까지 오나? 한 5개국인가? 그래서 10몇 개 나라가 모이기 때문에 이게 시간 잡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약식이라도 만날지 그건 또 봐야 되겠죠.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트럼프와의 딜은 최대한 좀 미루고 시간을 버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대통령 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내부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번에 G7을 좀 안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했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뭐 사람 생각이 다 비슷하지만 그 내부에서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정치권에 있었던 같이 오래 있었던 분들은 그래도 뭐 경제도 힘들고 하니까 이번 G7 스킵하시죠라고 얘기했고 위성락 실장 등등해서 이 외교부 라인들은 가자고 얘기를 해서 이제 후자 쪽으로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맞아야 되는 매는 또 빨리 맞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사실 걱정 반 기대 반 네,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 그 톤은 대충 연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전망이 되는데 트럼프는 또 역시 예측하기가 좀 힘들어서 새로운 테스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사실은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간의 파국의 현장에 대한 목소리를 미국 사람처럼 빙의해서 한번 들어보려고 했던 건데 뭐 여러 가지 질문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막힘없이 우리 이승원 교수께서 많은 시사점이 있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네요. 질문자로서 사실 예고 없는 질문을 너무 많이 해드린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우리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워낙 궁금해하시니까 그렇군요. 네. 재밌습니다. 다음번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국제 이슈로 이승원 교수님과는 제가 전담마크맨이 돼서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번 심층 인터뷰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